사회를 맡게 된 동덕여대 경영학과의 권혜원입니다. 네, 오늘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4년 산재 사망은 왜 줄지 않는가라는 핵심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부제로 이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사각지대와 예방 책임의 재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중대재해처벌법 통과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진통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여기서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산재 사망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심포지움을 계기로 우리가 정말 이 관계 법령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경영자들의 예방 책임 재구성을 통해서 정말 산재 사망을 줄이는데 이 심포지움이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오늘 발제자 2분 모셨고 토론자 분들도 6분이 계십니다. 먼저 발제자와 토론자분 소개시켜 드리고 나서 발제자 2분의 발제를 듣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영국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구조화 집행, 위험관리형 접근법이라는 주제로 전형배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발제는 산업생태계의 자기규율적 산재 예방 거버넌스 수립이라는 주제로 강태선 서울사이버대학교 안전관리학과 교수님께서 발제를 맡아주셨습니다. 네, 지정 토론자 6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노총 임재범 산업안전본부 실장님이십니다. 네, 민주노총 최명선 노동안전보건실장님 오셨습니다. 네,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장님 참석하셨고요. 네. 김효철 한국농수산대학교 교수님 오셨습니다. 권호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토론 맡으셨고요. 오고 계십니다. 네. 그다음에 김부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예방정책관님 오셨습니다. 저희가 1시까지 심포지움을 마쳐야 해서 발제 2분께는 15분 정도로 발제를 맞춰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형배 교수님. 네, 전형배라고 합니다. 저희 자료집 46쪽 붙어 있는데요. 이거는 좀 저희 교수들이 쓰는 논문 같은 그 먹물들이 쓴 거라 좀 이론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이건 이론은 이렇다는 것이고 이거를 바탕을 두고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을 좀 다르게 말씀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좀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 이제 심포지엄 주제가 중대재해처벌법 4년 산재 사망은 왜 줄지 않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 처벌 강화를 해서는 이 산재가 일어나는 구조가 좀 일반 범죄와 다르기 때문에 처벌을 강화한다 그래서 산재 사망을 줄이는 데는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산재 사망을 미리 줄이려면은 처벌도 필요하지만은 사전 개입, 행정력이 사전 개입할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경영책임자와 법인의 처벌은 강화될 수 있는 기반은 만들어졌지만은 고용노동부의 감독관이 현장에 들어가서 우리 법률에 있는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이 근거 법령이 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은 제대로 조명이 되지 않았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처벌 조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 처벌 조항을 다 걷어내고 산업안전보건법을 행정규제법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좀 정리해 드리면은 결국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면 중간관리자인 근로자가 처벌이 되고
그 사람이 소속한 법인이 처벌이 됩니다. 법인은 이제 벌금형만 받고 중간관리자가 벌금형이나 실형을 받게 되는데, 법인 처벌은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에서 훨씬 더 높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법이 중복돼봤자 어차피 최종 결과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인 처벌로 정리가 돼버립니다. 그런 남은 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간관리자인 근로자 처벌인데요. 이 근로자 처벌은요, 업무상 과실치사나 치상으로 처벌이 돼버립니다. 이게 더 형량이 높습니다. 산업법상 중간관리자들은 근로자들입니다. 일하는 근로자들입니다. 이 사람들 처벌해봤자 산재 예방을 하는데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경영 책임자가 처벌돼야 되는데, 그래서 만든 게 중대재해처벌법이고, 개인 처벌로는 경영 책임자를 처벌을 해야만 뭔가가 바뀌지 중간관리자를 처벌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산안법상 처벌 조항은 산재 예방에 있어서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산안법상에 있는 처벌 조항들을 정리해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다 넘기고, 산업안전보건법은 온전히 사업장의 위험을 관리하는 법령으로 다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산안법에 뭐가 있길래 당신은 그 산안법 가지고 뭘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느냐? 산안법은 결국은 현장에 나가는 근로감독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되는데요. 근로감독관들이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굉장히 강합니다. 가장 간단한 게 행정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그리고 시정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기계기구 설비 등의 문제가 있으면 시정하라는 시정 조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업주, 기업이 가장 무서워하는 작업 중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기업에게 행할 수 있는 행정 작용 중에 가장 강력한 게 작업 중지입니다. 작업 중지. 지금 그리고 국회에서는 사고가 나기, 중대재해가 나기 전에 사전적인 작업 중지를 고려하겠다는 거고요. 이게 가장 무서웠던 것이고, 영국에서 산재가 줄어드는데 가장 강력한 수단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과태료가 있습니다. 현재 과태료 수준은 낮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과태료 조항들이 있어서 검사나 법원을 통하지 않고 바로 경제적인 제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한적이지만 과징금이라는 더 높은 액수의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데요. 국회에서 지금 징벌적 과징금, 사망사고가 일어났을 때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겠다 그래서 경제적 제재가 더욱더 강해집니다. 과징금이 제대로 돌아가면은 수십억, 수백억의 제재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작업 중지와 더불어서 기업에게 굉장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경제적 제재입니다. 그런데 이게 벌금과 다르게 행정부의 권한만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공정거래위원회처럼. 그런데 지금처럼 산안법을 형사법으로, 근로자 개인을 처벌하는 형사법으로 가게 되면 검사와 법원의 손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검사나 법원에서 반발할 수 있지만은 우리나라의 이 법조 조직이나 사법 구조는 다른 나라와 굉장히 독특합니다. 소수의 몇몇 대학이 과점을 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분들이 결국은 공식적으로는 얘기하지 않지만 비공식적으로 다 만납니다. 동문회 가면 만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 만나지 못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같은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 동문회 만나서 밥 먹고 술 먹는 걸 어떻게 막습니까? 거기서 말하는 걸 규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법원과 검찰의 손을 타면은 이건 쉽지 않습니다.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손을 거쳐야 되지만은 사전 예방으로 개입하는 것은 법원과 검찰을 통하지 않고 행정부가 직접 사업장에 들어가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산안법상 처벌 규정을 조정을 해서, 그렇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이 개정돼야겠죠. 거기를 바꿔주고 산안법은 온전히 예방과 사전 개입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으로 바꿔줘야 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게,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은 관계 부처에 영업정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지금까지 별로 노동부에서 하진 않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제대로 작동을 하면은 굉장히 큽니다. 특정한 기계기구나 작업에 대해서는 작업 중지라고 하는 소규모의 행정명령을 할 수 있지만은 영업 중지는 회사가 통째로 쓰는 거거든요. 그걸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고용노동부에 있습니다. 이걸 잘 활용하면은 행정작용만으로도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는데 일법의 노동안전위생법을 보면
우리를 말하면 이제 해당 지청장이 사업주죠. 사장님을 상대로 너네 좀 문제가 많으니까 교육받으라는 교육 수강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법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말을 안 들면 교육 수강 명령을 받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좀 입법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은 사실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는 좀 완화돼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권한을 행사하면은 사전 예방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작동을 하려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기존에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고용노동부가 싫어하실 수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의 작동의 최종 책임이 사실은 검사나 법원으로 가 있습니다. 중간 단계의 수사 자료를 만들어주고 서포트하는 역할을 고용노동부가 했는데 만약에 형사처벌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다 넘겨버리고 이 산업안전보건법을 고용노동부가 온전히 관리하는 법으로 만들어버리면은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굉장한 부담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전 예방적인 최종적인 책임들, 산안법에 의한 결과의 최종 책임을 다 고용노동부가 부담하고 이거를 하드캐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법원에 지금 선패연탄 판결 나온 것처럼 그게 재판이 나오면 결국 비난을 우리가 법원을 하거나 뭐 검사가 기소를 잘못했으니까 검사를 비난하지 중간 단계에서 자료를 만들 고용노동부를 비난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산안법이 만약에 처벌법이 아니라 위험관리형 행정규제법이 돼버리면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온전히 비난을 고용노동부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의 현장에서 나가는 감독관이나 아니면 정책을 기획하는 고위 공무원 입장에서는 굉장한 부담이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탁월한 역량을 가지고 제대로 하지 않게 되면 야, 법을 이렇게 만들어 줬는데 왜 제대로 사업장에 들어가서 개입해서 막지 않느냐는 비난이 쏟아지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가게 되면 고용노동부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업무 과중이라 볼 수도 있고 각오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은 기업과의 대척점에서 싸움을 해야 되는 게 이제 고용노동부가 나서게 돼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맞아 들어가 줘야만 사실은 바꿔줘야죠. 근데 만약에 형사처벌 조항을 중처법으로 넘겨버렸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이거 너무 부담스럽다. 왜냐면은 기존에 제가 오늘 이 자료집에 들어간 것처럼 의무 열거형으로 가게 되면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산업법이나 안전보건규칙에 있는 의무만 찍어서 그냥 조사하면 되거든요. 이건 굉장히 명확하지만은 사업장의 위험 전체를 관리하는 데는 굉장히 약하죠. 근데 공무원 입장에서는 편합니다. 왜냐하면 명확하기 때문에 그것만 딱 찍어주면 되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명백하거든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감사라든지 민원으로부터도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처벌을 없애버리고 고용부에서 온전히 다 감당해서 예방을 담당하라고 해버리게 되면은 이 민원도 있을 수 있고 감사도 있을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 이 기업이 그럼 이제는 고용노동부 상대로 우리가 싸워야 된다 그러면은 부당한 업무 집행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등의 그 압력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방향은 이게 맞는데 이걸 하려면 고용노동부가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각오와 더불어 제도적 보완도 같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고용노동부가 이거를 받겠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 입장에서 지금은 어렵다. 그 정 교수 당신이 말하는 게 이론적으로 맞을 수는 있지만은 아직은 그걸 하기에는 우리 고용노동부의 구조나 기타 등등에서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밀어붙이게 되면 결국은 처벌도 없어지고 행정 집행도 잘 안 돼 버려서 결국 산안법이 더 붕 뜨는 법이 돼 버릴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방향은 그러한데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제 생각이고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좀 이따 강태성 교수님 말씀하실 산업 생태계 기업이 또 바뀌어줘야 이게 또 작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강태성 교수님께 맡기고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발제 감사합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산안법의 실효성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측면을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의무열거형이라는 방식의 입법인데
이게 이제 중간 관리자의 어떤 처벌 이렇게 가면서 실질적으로 그 중간 관리자가 크게 이제 산업안전관리 어떤 재량권이나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 중간 관리자를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예방 관리 조치가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해외 입법을 참조하여 우리도 실질적 예방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즉 사전 예방과 행정 규제 여기에 초점을 둔 방식으로 산안법은 가고 처벌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넘기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발제에 이어서 방금 말씀하신 이 생태계 자체가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포함해서 강태선 교수님께서 두 번째 발제를 맡아주시겠습니다. 두 번째 발제도 역시 15분 안에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파워포인트가 안 떠 있는데요. 지금 전달이 잘못된 것 같은데, 하여튼 뭐 혹시 아시는 분이 파워포인트를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뭐 저는 하여튼 페이지 88페이지고요. 파워포인트를 준비를 했는데 하여튼 파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전영배 교수님께서 그 보내주신 발제문을 좀 뛰어넘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좀 전영배 교수님의 발제문 요약을 먼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교수님은 이제 우리가 소위 지시적 규제라고 불렀던 것을 이제 위험 나열형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의무 나열형이라고 말씀을 하셨군요. 그리고 새로운 가야 될 방향으로 이제 위험 관리형이라는 이제 그 전환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산안법의 구조가 위험 관리형의 입법 형태이고, 이제 기존의 영국법 그리고 현행 우리나라의 법령들이 주로 이제 의무 나열형이라는 한계를 지적하셨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의무 나열형과 위험 관리형 각각의 뭐 장단점이 있는데, 이제 페이지 88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뭐 산안법의 이제 한계를 다들 아시고 계시듯이 규정의 지체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현장에서는 법규에 없으면 위험하지 않다는 오인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명시적으로 구체적인 것들을 그 법령에 넣다 보니까 사실은 위험한 것은 훨씬 더 많고 사각지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열하지 못할 뿐인데, 마치 없으면 위험하지 않다는 오인이 발생하고요. 그래서 규칙 준수가 전부인 그런 관행이 현장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공장과 건설 현장 중심, 그 다음에 장소와 설비 중심으로 인해 이제 플랫폼 배달이나 공연 예술이나 연구실과 같은 공간은 이제 배제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행정이나 사법도 비슷한 이제 오류가 발생을 했다는 것을 전영배 교수님께서 이제 발제문에 써주셨고요. 저는 이제 위험관리형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이 위험관리형으로 가되 거기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현장도 변화해야 한다라는 이제 관점에서 산업성 생태계의 자기규율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의 위험관리형 현대적 산업안전보건법을 이제 소위 영어로는 셀프 레귤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오해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게 규제 완화다, 뭐 자율이다 이런 말을 써서 뭐 대기업 봐주기 아니냐라는 의심도 있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20여 년 전에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받아들인 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영국은 74년 입법을 하고 나서 오히려 법률 자체는 매우 짧아지고 매우 포괄적이고 위험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지만 법령, 즉 레귤레이션, 하위 법령은 훨씬 더 많이 제정됐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레귤레이션이 우리로 보면 시행규칙 같은 것인데 26개가 제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화학 물질에 관해서 코쉬라는 레귤레이션이 있는데, 화학 물질에 대해서 상당히 나열형이죠. 의무 나열형이 거기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개를 모두 합치면 그 조문은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규제 완화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럼 어디가 셀프 레귤레이션이냐, 어디가 자기 규율이냐? 이러한 그 레귤레이션에 상응한 수준 이상으로 그것을 상회하는 안전보건 조치를 현장에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인정한 것입니다. 그것이 소위 이제 실무 인증 규범인데요. 그래서 어프로브를 하는 그런 규범을 허락하는 조문이 법률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인증 실무 규범 ACOP이라고 하는데 ACOP 이 ACOP을 만들 수 있고요. ACOP은 현장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주로 업계 예를 들면 예술계도 있고요. 농업의 커미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영국에서 인더스트리 워킹 그룹이라고 그러는데 19개의 섹션, 19개의 부문에서 인더스트리 워킹 그룹이 있고 거기서 이러한 레귤레이션에 해당하는 그 업계에서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그들의 현장에 맞게 현장에 참여해서 산업계가 참여해서 규범을 만들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면 되죠. 훨씬 더 지키기 편하고 그 현장에 맞는 규범들입니다. 그래서 레귤레이션을 지킬 것이냐, 에이콥을 지킬 것이냐. 그리고 에이콥만 있는 게 아니라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죠. 그 다음 페이지. 네, 그 다음 페이지. 예, 그 다음이요. 네, 그 다음. 네, 이렇게 많은 그 레귤레이션이 제정됐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이요. 그래서 결국 목표는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고울 베이스드 룰이라고도 하고 위험 관리형이라고 좋은 번역을 하셨는데 이런 것은 이제 법률 자체는 매우 간명하고 이제 짧아지는 것이죠. 간명하다는 표현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죠. 그리고 이제 법령 자체는 이제 산업 생태계 자기 규율을 인정하는 방식이고 그것이 대표적으로 A컵 같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다음이요. 인더스트리 워킹 그룹이 이제 활동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폐기물 산업의 인더스트리 워킹 그룹 위시라는 포럼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이요. 그 위시가 만든 것은 이렇게 26개 레귤레이션들, 의무사항이 매우 복잡하죠. 이런 것을 자기 코드화해서 소화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약 30개에 가까운 코드를 만드는데요. 그 코드를 지키면 그 폐기물 산업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은 이제 영국 연금노동부와 HSE 산업안전보건청이 이제 일정 그 사이에 독립성이 부여돼 있고요. 그 안전보건청은 19개의 그 비즈니스 섹션에 대해서 일정한 그 자율성을 부여해서 그들이 만드는 코드를 규범으로 승인하는 이제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 그러한 비즈니스는 각 산업 내에 그 사업장들이 있겠죠. 사업체와 사업장이 있는데 그 사업장과 사업체 내에서의 그 노동조합이 참여한 가운데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할 텐데 그 리스크 어세스먼트 위험성 평가를 비즈니스에서 만든 그 A콥이나 그 실천 강령들 매우 많은 가이드라인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그 각 업종별 사업체의 위험성 평가를 효율화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건설업이다. 건설업에서는 8개의 레귤레이션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당연히 8개의 에이콥이 있고 그리고 그 이하에 또 그 업종 협회가 있죠. 예를 들면 전문건설협회가 많이 있고요. 뭐 추락재와 가장 관계가 깊은 전국 비계협회 NASC 같은 것이 있는데 여기서도 실무 강령을 만듭니다. 이것은 A컵은 아니지만 매우 상당히 상세한 현장 안전 규정들인데요. 그 다음 페이지요. 이게 바로 그들이 발행하는 잡지입니다. 그 안전과 표준에 관한 잡지인데 비교협회에서 만드는 것이고요. 예, 그 다음 페이지. 잡지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렇게 스탠다드를 만드는데 SG4라는 것인데 이것은 비계에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요. 영국의 추락 방지 레귤레이션이 있어요. 근데 훨씬 더 구체적으로 산업 현장, 특히 건설 현장에 맞도록 하는 것이죠. 이렇게 안전난간을 설치하기 어려운 공간에서 어떻게 부착 설비를 하는지에 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추락 예방은 추락했을 때 어떻게 구조하는지까지 그 대응 시스템이 없으면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안전대만 부착하면 내지는 안전대를 걸면 우리는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들은 이렇게 그 내 실무 규범에서 어떻게 꺼낼지 이게 서스펜션 트라우마라고
이게 30분 안에 구조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도 상세하게 담고 있는 그런 규정이고요. 이것이 사실상 규범력이 있습니다. 그들 내에서 비계협회에서 만든 것이지만 그것을 HSE가 승인을 하진 않았지만 법원에서 인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이요. 이런 비슷한 그 산업계 생태계 내에 관행들이 독일에도 있습니다. 독일은 이제 사실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지만 산재보험법으로 산재보험조합이 우리로 보면 근로복지공단 같은 조직이 업종별로 존재합니다. 근데 그들이 이 보험만 그 급여를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방 활동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자기네들 보험 회원사의 예방 활동을 하고 있고 규범력이 있습니다. 그들이 형사처벌을 하지는 않지. 이들이 페널티를 가할 수 있고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리드를 하는데 연방 감독관들은 뭐 산재 사망 같은 것이 있을 때는 이제 개입하지만 기타 예방 활동에서는 주로 이제 이들 비지 감독관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지는 그 다음 페이지요. 비지 중앙회를 포함해서 그들의 각 비지들이 있는데 규범을 만듭니다. 그 규범들이 사실상 규범력을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 비지 규정을 지킬래 아니면 연방 관련 코드를 지킬래 이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셀프 레귤레이션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고 현장에 맞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예를 들면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미용실에서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그들은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런 것까지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 다음이요. 일본도 우리가 사실 노동안전위생법을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우리 산안법이 존재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더 중요한 법을 아직까지 배우지 못했습니다. 바로 노동재해 방지 단체법이라는 것인데 60년대에 입법됐고 그것이 바로 일본 내의 그 산업계의 안전보건 생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노동재해 방지 단체는 중앙회가 있고요. 6개의 업종별 그 노재방이 있습니다. 그 노재방 중에 건재방의 사례를 예로 들면 그 다음 페이지요. 건재방은 그들은 그 노동안전위생법에 있는 안전보건 규칙을 지켜도 되고 건재방이 만든 그것을 소화해서 건설업에 맞게 코드화한 것을 지켜도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지키면 되는데 심지어 화학물질에 대해서 우리나라 건설 현장 방치하다시피 하는데 여기서는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방식에 관해서도 만들어서 배포하고요. 건설업의 안전보건교육, 우리 기초안전보건교육 등에서 다 탑다운으로 하고 있는데 실은 여기서는 건재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잘하고 있겠죠. 예, 거기서 발행을 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요. 그래서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는 지금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그 다음 페이지요. 구심력이 사실은 작동을 해야 되는데 저는 중첩법이나 산안법을 중심으로 중첩법이나 산안법이 더욱더 포괄화되고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각 산업계의 촉진법들에서 그 안전보건, 노동안전보건을 만드는 규율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최근에 입법된 이제 학교급식법도 저는 환영합니다만 걱정도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포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딴살림을 차린 것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연구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사실은 우리 박홍배 의원님께서 최근에 이제 발의하신 그 노동안전보건 분야의 연구 R&D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 노동안전보건 쪽에서 입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산업법에서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연구실 안전법도 이미 20년이 됐는데 실은 실효성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오히려 보호 범위가 좁기 때문에 그 급여에 대해서 산재보험에 기대고 있습니다. 다시. 그리고 그 내에 안전보건 플랫폼이 있는데 실은 과기정통부가 리드하고 있는데요. 사실 연구 인력과 예산만 쓰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고요. 공연법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 주로 공연 설비와 무대 장치 그 자체만 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실은 사람과 그러니까 예술인과의 그 인터페이스에서 사고는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개념도 없고 규율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산업계에서 만든 노동안전법이 갖는 충심과는 어긋나게 실은 이제 인력과 예산을 잘못 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걸 원심력이라고 표현하고 싶고요. 그럼 어떻게 구심력을 발휘하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요. 저는 이런 산업계
산업계에서 만들어진 노동안전에 관한 관심은 저는 소중하다고 보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일본의 노동재해방지단체법처럼 우리는 그런 법을 만들기보다는 예를 들면 플랫폼, 이제 생활물류법이 있죠. 생활물류법에 공제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구실 안전법에도 학교 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다음에 건설도 고용보험 쪽에 건설 고용보험 쪽에 건설 공제 근로자 공제회가 있어요. 이런 공제들이 실은 예방 활동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독일의 비지, 그다음에 일본의 노제방, 뭐 영국의 인더스트리 워킹 그룹 같은 해서 그 자기 규범을 만들도록 하고 그것을 산업법으로 인증하는 그런 것을 고용노동부가 한번 검토했으면 합니다. 네, 그다음 페이지요. 이러한 프로세스가 제가 제안하는 바하고 다소 파격은 있지만요. 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제 감사합니다. 발제 내용의 핵심은 그 해외 이제 영국이나 독일이나 일본 입법을 살펴봤을 때 통상 이제 규제 완화로 오해되었던 방식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사실 업종별로 굉장히 구체적인 규범력 있는 그런 어떤 자기 규율, 거버넌스와 시스템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우리도 대안적으로는 그런 한국형 자기 규율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지 않냐라고 이제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두 분의 발제에 대해서 총 6분의 토론자가 계십니다. 시간 관계상 토론 내용은 제가 따로 요약하지 않고 순서대로 여기 지금 지정 토론자로 나와 계신 분들에 대해서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노총 임재범 산업안전본부 실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임재범 실장입니다. 오늘 원래 김광일 본부장께서 오시기로 되셨는데요. 사정상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영배 교수님하고 강태성 교수님 발제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영배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처벌 강화는 좀 한계가 있고 그거를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이제 중처법 1호 판결이 무죄가 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중처법에서 목표하고자 했던 처벌을, 합리적인 처벌을 한번 보기나 보고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중처법에서 입법 취지로 갖고 있었던 경영 책임자를 안전보건 조치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합당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경종을 울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실한 좀 판결 부분,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입법부 이제 판사의 판결 과정에서도 보면은 그런 이제 하한형이 있는 그런 법령이 사실은 드문 법령인데, 그런 법령들을 갖다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경영 책임자를 갖다가 그냥 무죄 판결을 내려버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안전보건 하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경종 울릴 수 있는 좀 계기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강태성 교수님이 말씀하신데 이제 자기규율적으로 이제 재편을 해서 이거를 어떤 자율적인 그런 방식으로 갖다 이끌어내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한국 사장님들은 자율이나 자기규율자 들어가면 안 해도 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성립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사업주는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을 갖다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자율은 일꾼을 안 해도 된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전에 우리가 중처법으로 우리가 이걸 꼭 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되는 판결이 있다면 사업주들도 그런 인식을 갖다가 깨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토론문에 써놨던 것처럼 예방 중심 전환 실패, 형식적인 안전관리 확산, 이런 부분들이 산업재해가 줄지 않고 있는 원인으로 들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컨설팅
법무법인들이 컨설팅할 때 그러니까 도망가기 위한 컨설팅을 다 해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중처법이 시행된 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 다 도망가기 위한 컨설팅을 다 맞춰놓은 상태죠. 그래서 지금도 계속 판결이 나오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해가지고 계속 무죄 판결이 나오고 중처법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화청 구조적 문제도 이제 그 산업재해를 줄이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한국노총에서 그 입법 제한 제도를 제안으로 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50인 이상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 것을 갖다가 좀 선임 의무를 줄여서 그러니까 선임 의무를 낮춰가지고 뭐 30인이든 20인이든 낮춰서 안전보건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확대시키는 그런 것도 좀 제도적으로 좀 정착을 시켜가지고 중소규모 사업장을 갖다가 그 안전보건에 관련돼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노동자 참여 같은 문제는 뭐 해묵은 논쟁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여기 지금 고용부에서도 나와 계시지만 뭐 작업 중지라든지 산보위원회 활동 시간 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명감 활동의 활용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폭넓게 좀 인정해주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순기능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소규모 사업장이나 여러 대규모 사업장이나 마찬가지로 안전보건 활동에 있어서 노동자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우리가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율도 좋고 예방도 좋고 하지만 일단 우리가 중처법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된 판결 한번 보는 것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산업 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냥 연달아서 하면 되는 걸까요? 이어서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최명선입니다. 일단 이제 말씀드리기 앞서 이제 토론문에 보면 그러니까 신영보 선생님이 집을 그릴 때 대체로 지붕을 먼저 그리는데 집을 짓는 목수는 주춧돌부터 그리고 지붕을 맨 나중에 그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쨌든 현장에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산재 예방, 산재 감축이라고 했을 때 지붕이라기보다 좀 주춧돌부터 그리는 심정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발제하신 두 분의 이제 발제가 굉장히 큰 방향성 등등을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그런데 이제 그 방향성 아래 출발을 어디서부터 할 거냐? 이제 저는 좀 주요 관심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계속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표현으로 이제 처벌 만능주의는 뭐 안 된다라든지 뭐 처벌을 해서 뭔가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이제 제기들을 좀 많이 받게 되는데 저는 뭐 그 자체가 뭐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은데요. 과연 우리는 처벌은 제대로 되고 있나라는 것은 반드시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현장의 일선, 그러니까 이제 안전 뭐 대행기관, 전문기관이라든지 또 아니면 저희 현장의 노동조합이라든지 그냥 사업장에서 계속 어쨌든 안전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다 한 목소리로 얘기를 하거든요. 처벌이 없으면 사업주가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의 처벌이 지금 뭐 의미 혹은 이제 저희는 처벌 만능주의를 주장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다 해결된다고 생각한 적도 단 한 번도 없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처벌 만능주의 혹은 처벌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얘기를 할 때 과연 처벌은 제대로 되고 있나라고 하는 실물적인 지표를 가지고 좀 논의를 깊게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제해 주신 것 중에서 이제 특히 전영배 교수님의 의무나열형 입법에서 위험관리형 입법으로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굉장히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아주 공감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발제문에서 언급해 주신 것도 있지만 저희가 그동안 이제 법 개정이나 여러 가지 과정,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운동 과정에서 느꼈던 것이 이런 것이죠. 그 산안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뭐 몇천 건을 분석해 봤는데 그 중에 상당한 비중이 법에 없어서 처벌 안 받는 거였습니다. 38조, 39조에 없어서 뭐 불기소, 무혐의 이렇게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큰 구멍이 있구나. 또 하나는 이제 법 38조, 39조, 63조 등등은 굉장히 제한적인데 현장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뭐 특고라든지 이동노동이라든지 이런 거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의무나열형 입법에서 위험관리형 입법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저희가 나아가야 될 공감되는 방향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발제에서 그것을 감독 혹은 수사, 재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데 과연 우리 감독이 그 발제문에서는 위반을 적발하는 집행자가 아니라 위험관리 판단을 수행하는 전문가로 제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좀 표현하셔가지고 이거는 저희가 좀 토론할 필요는 있겠다. 예방에서는 노사도 있고 정부도 있고 전문가도 있는데 각각의 역할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감독의 위치라고 하는 것들이 전문 위험관리 판단의 전문가로서 위치 지어야 되는 것인지는 좀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발제에서 그 산업생태계의 자기규율적 산재예방 거버넌스 수립은 강태성 교수님이 굉장히 이제 여러 차례 강조하고 계시는 현재 과제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뭐 저희가 뭐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러면 이제 산업계가 뭔가 워킹그룹 등을 형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산업계는 지금 어떤가 이게 제일 답답한 노릇이죠. 그러니까 뭐 경총 같은 경우는 산업안전본부가 있지만 예를 들어 중기중앙이라든지 대한상이 안전관리하는 부서 없고요. 업종별로도 건설협회, 조선업 이런데 안전 담당 부서 자체가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영국이나 독일은 아래서부터 영국의 위험성 평가라든지 독일의 산재보험조합이 아래서부터 노사가 참여하는 위험관리 활동이 진행이 되고 그것에 기초해서 업종별 워킹그룹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지금 여러 차례 제기하시는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굉장히 좀 난감하다 이런 고민이 들고 함께 거기서부터 출발점을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토론 주제인 안전보건관계 법령의 사각지대 혹은 예방 책임의 재구성에 대해서 저희는 좀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저희는 이제 현장에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지만 항상 해답은 현장에서 나오더라 이런 게 계속 있거든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 에어컨 설치 수리기사 노동자가 고객의 집에서 수리를 하다가 발코니 부실로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고객이 집이잖아요. 근데 저희 법은 다 사업장 기준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뭐가 이제 굉장히 난감한 구조였는데 어쨌든 이 노조가 하청 노조가 원청 정규직화되고 노조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노사가 답을 찾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이동 노동을 하는 고객 설치 수리 이렇게 점검하는 노동자의 고객에 의한 성희롱 성폭행 이런 것도 뭐 벨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뭐 해결을 한다든지 이렇게 그 자기 현장에 맞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어서 결국에는 이제 해답은 현장에 있는 것 같고 저희가 여러 가지 앞에 발제해서 제기하신 문제를 현장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어떻게 강화하고 확대할 것인가를 좀 집중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발제에서 제기하시는 방향성을 출발하는 지점으로서의 충분히 의미가 있고 이것이 어떤 한
여러 가지 과제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핵심적인 과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현장에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인원 문제라든지 하청 특권을 포함한 체계 문제라든지 안전관리자의 권한 문제라든지 숫자 문제라든지 아니면 안전관리 체계가 아예 적용 제외로 되어 있는 사각지대 해소 문제라든지 이런 게 좀 시급히 해결돼야 되고 노동자 참여 문제도 이게 정말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이게 패러다임의 전환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태까지 정부, 전문가, 기업 다 노동자를 관리 대상으로 바라보는 측면이 있는데 외국의 많은 예가 주체로 됐을 때 실제로 현장이 달라지기 때문에 노동자나 노동조합을 어떻게 예방의 주체로 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현장의 노동자 참여제도나 노동조합의 참여제도는 굉장히 실질 보장이 안 되고 있는 측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을 좀 해결 과제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계속 굉장히 중요한데 잘 안 되고 있는 게 안전교육인데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는데 그래서 안전교육이나 정보 제공이 제대로 강화되지 않은 조건에서 현장의 사업주, 노동자, 노동조합 다 예방의 주체로 가기 굉장히 어렵고 그런 측면에서 전문가분들께도 항상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현장 노동자들이 현장의 활동에 잘할 수 있는 교육 정보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제안도 좀 계속 반복적으로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지금 저는 법이 바뀌고 감독관 양적 숫자 확대되고 감독관의 전문성 강화에 대해서 정부가 굉장한 의지 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말 이렇게 쭉 그 지금의 의지 표명대로 잘 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그 중에서 핵심 주체인 현장을 어떻게 책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구성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으로 좀 집중해야 된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세 번째 토론자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협회 회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그 건설 안전 쪽에 주로 이제 관심을 갖고 많이 좀 들여다본 안홍섭입니다. 그 우선 뭐 우리 재남교 교수님 두 분의 발제 방향에 대해서는 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특히 이제 그 재남교 교수님 말씀하신 그 뭐죠? 그 의무 나열행이라고 그랬는데요. 저는 그 용어를 수단 지시적 법제다 이렇게 조금 네, 원래 이제 영어식 표현을 보면은 프리스크립티브 하느냐 고울 세팅이냐로 보는데 그 프리스크립티브를 저는 의무나 영역이라기보다는 수단 지시적 법제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왜냐하면은 수단을 지시하는 순간 모든 책임은 그 지시한 사람한테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자율안전의 가장 큰 첫 번째 그 전제를 잘못 출발한 것이다. 하고요. 그리고 두 분 발제는 전적으로 공감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저는 제가 볼 때 이 두 분 발제한 게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려면 제가 건설 산업에서 그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부여하는데 30년 노력을 했는데 지금도 건설특별법이 국회에서 지금 공전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22년도에 김경훈을 비롯해서 무려 38분이 했고 이번 국회에서는 뭐 열 몇 분이 했는데 지금도 이게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국회의원님들 안 계시지만 우리 국회는 뭐 하고 있는가 참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분명히 지난번에 뭐죠, 그 우리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도 불경 세 줄이 언급이 됐거든요. 그 전에도 국회에서 을지로나 이런 데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고 정말 다짐하고 다짐했는데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또 흐지부지 해가지고 또 이런 상황이라서요. 참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두 분이 발제하신 게 우리나라에서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저는 기약할 수 없어서 우선 당장에 시급하게 고침으로써 두 분이 제안한 그런 이상에 조금이라도 다가갈 수 있는 방안으로서 현재 법제가 가진 그 원초적인 오류와 특히 구석구석에 숨어 있는 그 디테일 속의 악마, 그거부터 잡아보자는 전제에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의 명칭인데요. 아시다시피 이거는 일본의 노동안전위생법을 우리가 거의 차용하다시피 한 거거든요. 근데 오면서 노동이 산업으로 바뀌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의 안전보건을 위한 거니까 경영자가 생산을 잘하기 위한 법입니다. 글자 그대로 하면 여기서부터 우리는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있고 그래서 그 노동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이 안전이라는 것 자체는 제가 이제 공부한 바에 의하면 그 영어식 표현으로 built-in safety, 작업 속에 내재된 안전이라야 진정한 안전. 우리는 끊임없이 전문가 역할로 떼가지고 분리하는 그런 노력을 해서 현재까지 그 소위 말해서 첫 단추를 잘못 끼워온 45년째.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는 아까 그 최명선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교육을 포기하셨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너무 원리와 원칙에 떨어진 근본적인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45년을 오다 보니까 너무나 멀리 와서 정말 그 원칙 중심으로 돌아가기가 좀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명칭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용어는 우리의 머리 두뇌를 지배합니다. 이걸 바로잡음으로써 노동의 가치를 좀 바로 세울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 산업이 되다 보니 무슨 문제가 되냐면 산업법 하면 보통 사람은 산자부법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그 뭐예가 산업안전보건법만 있었고 안전에 관한 법령들이 굉장히 미비했죠. 환경 문제도 그렇고 우리 건설 쪽도 그렇고 붕괴 사고 많이 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소방 정직 이런데 그래서 그런 쪽에 각각의 개별 부처들에서 생산 관련 법령이나 안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게 산업하다 보니까 이제 생산 관련으로 해서 안전을 확보해야 될 영역이 있고 노동 안전 보건을 확보해야 할 영역인데 그 경계가 모호해졌다는 거죠. 대표적인 건설업을 예로 들면은 사실 그 신안산선 붕괴나 이런 교량 붕괴 사고는 기술의 문제이지 작업 안전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산 기술이 안전하지 않으면 거기다가 작업 안전 아무리 더 쉬운들 그건 이제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근본을 좀 우리가 바로잡아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사실 이거는 첫 단추를 잘못 끼려는 걸 바로잡으려면 기존에 우리가 계속 붙여온 누더기처럼 붙여온 것들을 다 단추를 풀어야 되는데 어렵지만 이제는 이거를 좀 가야 될 때다. 지난번 우리 산안법 전부 개정 때도 일부 법학자들이 제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를. 근데 이번엔 진지하게 그야말로 노동안전보건을 바로 세우기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우리가 좀 잡고 해야 이 개념이 바로 서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그 법의 존재의 목적은 누구 책임인가를 가리는데 그 원칙을 제시하는 건데 그 법에다가 달성 수단을 넣어놓으니까 이제 그 증빙 만들기로 전략한 거죠. 제가 이제 한 가지 그 마지막에다가 토론문에다가 새로 넣은 건데 저 화면에 띄우지를 못했는데요. 그 우리 강태성 교수님께서 영국의 사례를 많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영국의 그 뭐 건설업에 관련된 게 이제 CDM이라고 Constant Design Management Regulation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 법 시행령, 시행 규칙 정도에 해당되는 건데 거기에 보면 이제 발주자 책임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적기에 적절한 수급자를 지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기에 right time에 right people을.
근데 우리 지금 산업 중대재해처벌법 보면 거기 물경 한 7가지, 8가지의 방침을 세우고 비용을 지불하고 뭐 그 수단이 제시가 돼 있고 우리는 법에도 수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국은 규칙 레벨에서도 달성할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 보면 여기는 기본적으로 뭐가 나오면은 적정한 공사 기간을 보장할 것 그래갖고 2개의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어레인지먼트 장치 조치를 해가지고 그 조치를 통해서 보장 안전을 인수하라고 돼 있거든요. 규칙조차도.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세부적인 건 그 아래로 내려갑니다. 근데 우리는 이 법에 이러한 달성 수단들을 지시해 놨다 보니까 그 흉내만 되는데 급급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교육 문제도 똑같습니다. 법에다 몇 시간 뭘 해라 뭐라 해니까 역량을 확보하라고 해놓으면 간단할 거 가지고 특히 건설업에서 뭐 특별교육 16시간이 하라고 그러니까 오늘 일당 받으러 온 사람들이 이거 죽어도 못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극단적으로 우리의 법에서 그 규정하는 레벨의 그 차원이 너무 다르다는 거. 그리고 그 차원을 바꾸는 게 우리 아마 전현배 교수님이 제안하신 걸로 보고요. 두 번째 이제 해야 될 게 저는 이제 원칙을 다시 좀 정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까 책임의 원칙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모든 걸 할 때 우리는 원칙은 없고 수단 방법 디테일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전의 조치나 대책들은 대부분의 이를테면 교육의 본래의 취지도 그렇거든요. 작업할 사람한테 그 작업에 관련된 위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본래의 취지거든요. 그럼 그 본래의 취지에 충실하게 가면서 하면은 자동적으로 실용적인 교육이 될 텐데 우리는 이제 온갖 거를 다 집어넣어 가지고 부풀려 놓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교육은 못 하고 그냥 형식적인 이제 서명지만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원칙 중심으로 좀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칙이 아까 책임의 원칙부터 모든 것들이 특히 이제 아까 처음에는 산안법에 비롯한 용어 정의했을 때 사업주라든가 경영 책임자라든가 또는 담당을 임원이라든가 도급이라든가 이런 용어들이 전부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상법이나 민법이나 이런 데서 정하고 있는 거하고 우리 노동안전법에 정하고 해석하고 있는 건 전혀 차원이 달라서 그 용어들 정비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용어하고 관련돼서 똑같이 이제 디테일 속의 악마가 잘못된 용어하고 이제 문구인데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이제 건설공사에서 도급의 정의에서 단 발주자를 제외한다고 그래서 건설공사를 도급을 부정한다든가 그다음에 우리 중처법에서 또는 안전을 담당하는 임원이라 그래갖고 안전을 참모한테 외주화시킴으로써 사실 중처법에서 안전관리자가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더라고요. 법상으로 보면 안전관리자는 분명히 지도 좋은 보좌 건의하는 참모 역할을 서류를 작성한다면 사실 건의서밖에 작성할 게 없는데 우리는 안전관리자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런 거 잘못하는 거 안 잡는 거죠? 근데 거기 문제가 그 용어가 잘못돼서 그렇다는 거죠. 처음에 우리 산안법을 제정할 때 안전관리자를 라인에 집어넣었죠. 라인에 집어넣었다가 문제가 생기고 10년 후에 전부 개정하면서 그거를 이제 참모로 빼냈는데 그 명칭을 그대로 두다 보니까 관리 감독자나 똑같이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현장에서 우리나라의 안전의 가장 큰 그 문제 중에 하나는 생산은 우리 소위 그 동일인 총수부터 업무 집행 지시자부터 해서 회장 사장 쭉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관리 감독자까지 내려가는 건데 우리는 그 안전관리자라는 명칭을 붙여놓다 보니까 그 소위 라인 책임하고 참모의 역할이 혼동돼요. 상당 부분이 참모하게 책임과 역할이 전가되는 그런 잘못된 관행이 굉장히 지속되고 있고 특히 이제 건설업의 경우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건설업의 경우는 안전보건 조종자라는 걸 만들었으면 안전관리자는 폐기해야 되는데 그걸 두다 보니까 사실 이중으로 비용 부담하면서 불필요한 안전관리자가 중소 현장으로 갈수록 얼마 안 되는 안전비를 인건비로 다 소진해 갖고 안전이 안 되게 하는 그런.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모습은 그럴듯한데
사실은 원칙을 빗나간 그런 것들을 우리는 그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들이 그 작게 보이는 차이지만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그 내는 거라고 봐서 그런 그 디테일 속에 들어있는 용어와 그런 걸 바꿔주는. 그리고 아까 그 뭡니까 우리 최명선 대표님 말씀하신 건데요. 그 사실 처벌이 없는 법은 무용지물입니다. 우리 산안법에다 발주자의 공사비 공개 부여라는 책임이 있는데 의무인데 그 없거든요. 그러면 안 하죠. 그래서 그 처벌은 그러니까 전적으로 공감인데 처벌은 저는 강할수록 충분한 위화력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근데 위화력을 주는데 문제는 우리가 교통 범칙금을 떼면은 위반하면 바로 저한테 날아오니까 각성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범칙금의 고지서가 가야 될 사람한테 안 가는 게 문제라는 거죠. 범칙금은 강해야 되는 거고 그 고지서는 받아야 할 사람이 받는 책임의 명확화, 공정화가 첫 번째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번째 토론은 농업인 안전과 관련해서 김효철 한국농수산대학교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수산대학교 김효철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다 고용관계에 근거해가지고 이제 관련해가지고 노동안전보건 문제를 연구해주시고 관심 있어주시는 분들이신데 저는 좀 특이하게 고용관계가 아니라 자영업자의 관점에서 안전보건 문제, 특히 그중에서 특별하게 농업인이라는 측면에서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왔는지 그리고 어떤 비전을 갖고 현재까지 활동해 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자영업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통계 보면 550만 명을 보더라고요. 근데 농업인 한 100만 명 정도 통계 잡히는데 실질적으로 한 200만 명 봅니다. 근데 자영업자의 특징은요. 자기 몸을 팔아가지고 수익 창출하시는 분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전보건상 가장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에요. 피고용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노총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런데 어떻게든 다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은 결코 자영업자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보호해야 되고요. 그 와중에서 농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활동을 해왔는지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좀 여담으로 이제 좀 분위기를 좀 살피겸 해가지고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 강태선 교수님께서 미용실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미용실 가보면은 의자가 3개, 4개 있습니다. 의자 하나마다 각각 사장님이십니다. 다 임대입니다. 의자 하나하나마다. 자영업자들이세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 구조를 가지고 고용관계에 근거해서 안전재해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저희는 이제 농업에서 어떤 식으로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해왔고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영업자가 스스로 몸을 파는 것처럼 농업도 그렇고요. 농업은 국제노동기구에서 3대 위험산업, 건설업, 광업과 더불어서 최악의 산재 다발 산업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유럽 각국 같은 경우에는 영국도 그렇고 독일, 프랑스, 북유럽 다 노동 안전보건에 대해서 농업인에 대해서 별도의 조직 또는 사회보장제도와 연결된 각각의 기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강태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업형 거버넌스 구조가 최종 각국의 형태에 따라서 이제 발전된 구조가 되는 거죠. 사실은 농업에서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못 파는 것도 있고 자영업자들 보면은 60대, 70대, 80대까지 일했습니다. 그리고 작업이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고 위험한 작업을 해야지 돈이 많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농업에서는 통계상 중대재해 발생 대략 농업인 안전보험이라고 하는 농식품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책보험 통계를 봤을 때 1년에 250명이 작업장에서 작업을 이유로 해서 사망을 합니다. 압도적인 1위입니다. 중대재해 발생자 수.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관심이 없었죠. 사실은 좀 뼈아프게 말씀드리자면은 어쨌든 간에 뭐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지만 이런 중대재해 발생은 앞으로 농업인이 초초고령화라고 제가 말씀을 여기 글에 쓰긴 했는데 그게 해결될 향후 10년, 20년간은 급격하게 줄어들 거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하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국가가 좀 더 본격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산업재해, 제가 생각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 사업주가 관리해야 되는 의무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위험성을 제공하고 그것을 통해서 수익을 얻기 때문에 당연하게 사업주는 안전보건에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자영업자는 국가가 제공하는 어떤 틈새 시장의 어떤 도로라는 플랫폼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는 농업인은 국토라는 플랫폼을 이용해 가지고 농업에서 국가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관점에서 산업을 유지하기 때문에 국가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농업에서 어떤 사고들이 많이 나냐 하면은 제가 첫 번째 페이지 맨 아래쪽 보면 동그라미 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적어놨는데 산간 지역에서 과수원을 합니다. 근데 산간 지역에서 이제 농기계를 몰다 보면 전복돼 가지고 사망 사고 많이 나고 올해도 많이 돌아가실 예정인데 슬프지만은 또는 홍수가 와서 감전 사고가 난다든지 근데 그게 누군가는 하지 않으면은 그런 위험한 곳에서 일하지 않으면 먹거리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즉 먹거리를 국가가 지급받고 이익은 국민이 받고요. 위험은 농업인이 책임지는 그런 구조로 됐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가지고 자영업자 특별하게 농업인에 대해서는 안전보건 문제를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시면 이제 2페이지로 넘어가시면은 이제 제조업과는 다르게 사장 어떤 고용주라고 하는 그런 구조가 있는 제조업과는 다르게 자영업자, 특별하게 농업인은 국가 또는 농기계, 농자재 판매 기업 등에 대한 사실은 구체적인 연관성에 대해서 이것이 문제다라고 지적하는 경우는 사실은 없었고 농업인이야말로 사고 나면은 내가 실수라는 것이다 해서 시스템적 예방을 포기하는 것이 인식이 고착화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좀 2000년대 초반서부터 다양한 나라들을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영국, 아일랜드, 독일. 저 같은 경우 이제 핀란드에서 별도로 공부를 하고 왔는데 이제 영국 방식 같은 경우면은 이제 발제문 같은 거 보면은 영국에서는 방식과 강도가 다르지만은 사업주가 참여를 하는 것을 의무화시키고 그 중에 제 3조에 자영업자 스스로도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통일해서 자영업자의 안전관리 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3페이지 각 주에서 제가 별도로 넣습니다. 3페이지 첫 번째 초반 구정인데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구정에 대해서 2000년대 중반서부터 고용노동부 쪽이나 산업안전보건공단 쪽에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 자영업자 문제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거냐 농업인에 대해서. 근데 사실은 당시에도 구체적인 지금 답변이 안 나오거나 공단 이사장님, 전직 공단 이사장님께도 여쭤봤는데 농업을 하나의 산업의 구조물로서 언젠가는 산업안전보건청이라고 하는 그 영역에 포함되어야 될 조직으로서 하나 보일 뿐이지 자영업자의 근본적인 관리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뚜렷한 해답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000년대 초반서부터 15년간 노력을 해가지고 이제 핀란드, 독일의 사례처럼 독일 같은 경우에 농업인 아까 비지라 말씀해 주셨는데 농업인 파트는 농업인 사회보험조합이라고 있고요.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 그리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핀란드는 산업안전보건이 직업안전보건이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지자체 사회보장제도와 연결해가지고 별도의 농업인 사회보험공단이 있는데 그런 별도의 산업화된 원심력이 없으니까 15년 동안 원심력이 없는 구조 안에서 별도의 국가가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것이 어떠냐 그런 비전을 가지고 좀 활동해 왔었고요. 2015년에 그것에 대한 노력의 좀 대가로서 농업인 안전보험법이라고 하는 이제 별도의 법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현재 이재명 정부 들어와 가지고 농업인 안전보험법을 예방법으로 별도로 확장시키거나 또는 별도법을 만드는 것에 대해 지금 구체적인 논의 중에 있고요. 현재로는 그래서 농식품부하고 농촌진흥청이 자영업자 그중에서 농업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구조까지 발전돼 왔고 어떻게 보면은 강태성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거버넌스 구조가 저희 농업 파트에서는 별도의 노력으로 크게 진행돼 왔다라고 자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3페이지 이제 맨 마지막 부분 보면은 영국 사례 농업 적용 가능성이라고 제가 좀 적어놨습니다. 사실은 영국 같은 경우에는 통합된 안전보건관리체계에서 자영농장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 이제 영국 옆나라다 보니까 똑같이 영국 법체계를 그대로 가져왔고 아일랜드에서는 농업이 주산업이고요. 베링턴 리포트라는 걸 발간해가지고 농업용 코드 오브 프랙티스를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저희도 궁금해가지고 아일랜드 전문가를 한국에 초대해가지고 국회 토론회도 하고 2000년 아마 그때가 2010년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물어봤는데 코드 오브 프랙티스를 처음에 농업에 도입했을 때 농장주가 총 들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오지 말라고. 근데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도 거의 유사한 게 현재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고 방역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관이 못 들어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강제로 적용한다, 전산업에 포괄적으로 적용한다, 말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좀 더 원심력이 가지려면은 확실하게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 말했던 것처럼 일하는 사람들의 모든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싶다면은 그거를 구호로 내세웠다면은 이번 정부에서 만약에 고용노동부 고용관계에 근거해 안전보건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직업 즉 산업이 아니라 직업안전보건 아까 전에 이제 회장님께서는 이제 노동이라고 표현을 해주실 것 같은데 저는 직업이라 표현하겠습니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이 아니라 미국 직업안전보건청으로 번역을 해야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리고 유로스탯을 보면은 좀 약간 이야기가 좀 겉들어 나가는데 유로스탯에서는 두 가지 통계가 나옵니다. 첫 번째 산업분류별 재해 통계, 산재 통계, 그다음에 직업분류별 직업인 안전재해 통계. 그래야지 자영업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봤을 때 이제 이번 정부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보건 문제에 대해서 직업으로서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해서 합의점만 찾을 수 있다면 저는 되게 그것만으로 큰 성공이 될 수 있고 그것으로 자영업자의 중대재해 문제는 많이 풀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런 것들이 현재 20년 동안 농업부문에서 따로 별도로 진행되어 왔었기 때문에 근 10년 내로는 이 방법으로 더 계속해서 확장돼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중대재해를 구체적으로 좀 저감시키는 데는 이 방법이 가장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유럽에서 얼마나 몇 년 동안 거쳐가지고 적용됐는지를 물어보니까 독일은 100년 불렸고요. 핀란드는 50년 부르더라고요. 자영업에 대해서. 예, 시간이 필요하고요. 아무튼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권호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저 준비한 토론문 앞부분은 그냥 좀 읽어볼게요. 중대재해 전문가넷 창립 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남 얘기처럼 했지만 저도 인별을 많이 했던 단체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이를 기념하는 기념 심포지엄에 지정 토론으로 참여할 기회를 주신 점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안전보건 관계법은 사각지대 예방 책임 재구성이라는 사실 쉽지 않은 주제에 대해서 이제 속내에 담긴 얘기들을 발표로 잘 풀어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전영배 교수님과 강채승 교수님 두 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기본적으로 그냥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했던 궤적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전영배 교수님의 생각과는 전 거의 많이 공명을 해요. 2019년에 서둔 논문에서 기업처벌법이라는 건 형사체계가 아니라 과징금 체계가 맞다라는 얘기를 했던 적도 있고 논문으로도. 근데 사실 제도라는 건 이제 좀 이 글과 다른 얘기를 좀 할게요. 토론문에 있는 건 읽어보시면 되고 좀 그 정리한 글이니까 기본적으로 한국의 산안법 체계는 82년 이후에 처음에 한 20년, 30년 동안 일본법 번안이었던 거 다 자인하시잖아요. 용어도 다 번역했잖아요. 번역하면서 이상한 일본의 사업자를 사업주로 번역한 것은 좀 어색하죠. 도급수급 같은 거를 그날 우케오의 청부를 갖고 온 것도 말이 엉큼 좀 있죠. 근데 사실 계시지만 19년에 김영균법이라고 하는 정부개념법 이후에 독자적인 그릇을 만들었다고 저는 평가를 해요. 그 그릇 안에 무엇을 담을 건지에 대한 그 당시 사회적 합의나 정교한 어떤 설계가 조금 미비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정부 두어 차례 정부를 거치면서 로드맵 나오면서 셀프 레귤레이션 얘기 늘 나왔었고 위험성 평가 늘 나왔었고 근데 사실은 한국이 서구 선진 사회가 서구 산업 국가가 250년, 200년 정도에 걸친 산업 변화를 60년 만에 해낸 나라죠. 근데 이게 장점이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역사 발전 단계를 3분의 1 스케일로 가로축을 좁힌 것처럼 변화가 빨리 왔죠. 근데 규범이라는 건 원래 규범 지체가 원래 존재해요. 규범 지체란 말은. 근데 규범 지체가 그 사회가 몇 배속으로 변하다 보니 주체 현상이 너무 크게 나타나는 게 지금 전 안전 관련 법령의 문제의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사실 한국은 정권마다 법을 건드리는데 공유되는 철학이 없죠. 이제 5년마다 새로 태어나는 아이처럼 5년마다 정권이 바뀌면은 뭔가 달라지죠. 지난 정부의 과오를 가리지 않고 때 탔다고 쓰지 않으려고 들죠. 사실 우리 19년법이라고 산안법 전부 개정안
그 전에 그거 처음 건드린 건 박근혜 정부 때잖아요. 다 아시겠지만 마지막 부분에 입법은 그 다음이었습니다만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은 모든 정부가 어쨌든 간에 산업안전 관련된 책임감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보수 진보 가르지 않고 방법론의 차이였던 거고 그건 솔직하게 생각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목적이 같다라는 거 다시 넘어가고 두 번째는 노동법 매니저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노동법은 애당초에 공법이 출발이에요. 우리가 지금 워낙 근기법 같은 걸로 당사자 간의 법률 관계가 규율되니까 마치 사법적인 성격이 강한 것 같지만 애당초에 출발은 팩토리 액트였던 거고 공장 감독이었던 거고 레이버 인스펙터는 그때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그 흔적이 한국이야 뭐 외정시대에 노동법이 없던 나라니까 53년 근기법부터 법이 있었으니까 앞단의 선행 역사를 모르고 있지만 원래 원형적인 모습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산안, 뭐 직업안전, 오샤 액트이죠. 이건 사실 근로자인지 여부를 따지기 전에 그냥 사업장이라는 장소적 공간을 감독하던 법이거든요. 그걸 확실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로자이냐 고용 관계냐 그 중요한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그 사이트 자체에서 그 사업하는 사람이 준수해야 될 공법적인 규율 체계가 출발은 맞아요. 그게 독일법이었던 거고 그리고 독일은 사실 전국적으로 통일된 산재 체계가 없기 때문에 제조합이 나왔던 거고 거기 셀프 레귤레이션이 나온 거긴 한데 한국은 그 일본이 우리보다 10년 전에 독일법을 거의 갖고 왔고 일본 거쳐서 이중 수입하면서 지금 모습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한국 사회의 산업 구조가 그런 탑다운 방식이 적용됐을 정도로 단순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위험은 고도화돼 있고 그리고 1970년대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뭐 밸류 체인이 이제 수직적으로 분해되는 과정에서 뭐 아웃소싱이라든가 지주회사라든가 걸 통해서 일터가 균열화되고 있죠. 근데 그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전 세계가 다 갖고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산업 구조가 좀 유사한 나라 간엔 다 같은 문제겠죠. 여기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그다음에 이제 핵심일 텐데 공법은 공법다워야 되고 형법은 형법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예방 목적이라고 말하면 속으로 웃어요. 거짓말 좀 작작해라. 처벌법이다. 응보가 목적이다. 우리가 예방하려고 그걸 만들었어요. 사실 마음의 소리. 사람이 죽었는데 벌금 500, 1000 나오는 게 못마땅한 게 그 법의 추동력이었던 거잖아요. 사실. 그러면 처벌법은 처벌법 다 해야 되는 거고 예방법은 산안법이죠. 일본 노안법은 결과적 가중범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산안법에 너무 덕지덕지 헤비하게 벌금 형사제재를 오히려 일본보다 담아왔지만 기능 못하니까 사실 일부에서 옥상옥이라 말하는 중첩 부분 나오는 제도적 경로를 겪게 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 마땅하냐 그러면 저는 사실 그게 맞나에 대한 고민은 있는 사람이긴 해요. 애당초에 그러니까 산안법은 산안법 담아줘야 되고 중첩법은 중첩법 담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원래 공법의 인포스먼트 시스템 집행 체계는 형벌이 과하게 붙지는 않아요. 사실 공법상 의무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있는 거는 행정제재 아니면은 뭐 이제 집행벌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대집행이라든가 라는 것들을 통해서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게 원래 예정된 공법의 집행 메커니즘인 거고 거기에 특수하게 특별하게 법익 침해가 강한 경우 행정 행보로 가는 건데 이제 우리 산안법 체계는 산안법에 대한 제재가 형법이 원칙이 된 것처럼 보이죠. 산안법이 형법이 아닐 터인데 아니 형법이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교수는 산안법은 형법이래요. 뭐 맞다고 쳐요.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중첩법이라는 말 자체가 처벌법이 생겼으면 사실 기능 분장을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래서 전현배 교수님이 말씀하신 방법론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이제 여러분이 한국 사회가 작은 기업은 어떻게 되고 말 안 듣고 자율규제는 다 동의가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제 너무 엉망이라서 손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전 이번 3표 판결 보면서 제가 조심스러운 얘기로 유튜브 볼다 할 텐데 사실은 그 판결 3표 그 무죄 나올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입을 닫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은 정범 자격이 인정되기 힘들다. 자회사 대표를 기소하고 공범을 원래 노동부도 그렇게 송치했을 거예요. 검찰에서 바꿨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4년 전에.
근데 그게 그 회장이라는 사람 처벌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라 형법 해석은 형법 해석 따와야 되는데 형법이라는 거는 정말 엄격하게 해석하는 걸로 다 왜냐하면 한국이 취하는 체제는 이제 대륙법계 형법 체계라는 거는 사실은 법문을 외연을 확장하는 걸 극도로 경계하거든요. 형벌은 국가가 전 제일 날카로운 칼이니까. 그러면 그 해석론 아래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은 사실 공범으로 기소하는 걸 텐데 그냥 센 척하느라 그랬는지 아니면 입장은 이해를 해요. 무죄가 나오게 된 맥락은 사실 그런 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이 꼭 반드시 그 사람이 단독 정범으로 기소되는 걸 원하신 건 아닐 거잖아요. 그냥 원래 관련된 회사의 대표가 정범으로 기소가 되고 그 사람은 공범으로 기소했으면 지금이랑은 좀 달랐을 수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산재 사망은 줄여야 돼요. 그거는 당이고요. 아무도 거절하지 못해요. 근데 가는 길 경로의 문제인 건데 저거 줄이는 건 예방일 거잖아요. 죽은 거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그럼 결국은 산안 체계를 어떻게 전달 체계를 잘 만드느냐가 중요한 거고 산안 감독관 숫자 적지 않잖아요. 사실 한국. 그러면 진짜 고민해야 될 거는 전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산안 감독관이 있는 리소스를 어떻게 타겟팅을 잘해서 올바른 정말 감독이 필요한 사업장들을 골라서 제대로 감독을 하고 일 터지고 나서 하는 게 아니라 위험이 높은 사업장들을 잘 실렉션하고 업종을 실렉션하고 세무조사 나가는 것처럼 지금은 하고 계시지만 매년 지역별로 또는 공단별로 이 업종에 대해서는 몇 개 이상 그렇게 해서 감독 계획 잘 세우시고 정말 임금 잘 나가셔서 요즘 임금 얼마 안 쓰긴 하는 것 같은데 현장 잘 나가셔가지고 감독을 잘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 감독에 대한 기준이 지금 시행규칙에 있는 점검표처럼 무슨 챕터 박스잖아요. 지금 이거 했어 안 했어인 거잖아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 지금 법체계 내에서는 감독 나가서 정말 챕터 박스 방식으로 있어 없어 하는 게 감독은 아닐 거잖아요. 아파트 하자 보수할 때 마크하는 것처럼 진짜로 아까 그 강 교수님이 말한 것처럼 그 업종에 대해서 잘 기능할 수 있는 어떤 규범 체계를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산업안전 보건처럼 조문이 한 800개 되죠. 가지번호 치면은 저도 보면서 이거를 다 읽은 사람도 없었겠다 생각이 듭니다만 그거가 다 읽고 적용한다고 해서 위험이 사라지지는 않거든요. 그거는 총칙 규정 같은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개별 업종별로 사업장별로 지역별로 자신이 하는 사업에 맞는 레귤레이션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대해서 그 품질과 기능에 대해서 이제 검증을 해주는 메커니즘을 좀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만약에 이 길이 동의가 되신다면 욕먹어도 가야 될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김부입니다. 두 분의 발제문처럼 이게 고민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산안법과 중처법, 그러니까 산안법이 있는 상태에서 중처법이 나왔기 때문에 중처법 나오면서 산안법을 조정은 안 하는 바람에 아마 두 분의 발제와 같은 방향이 나온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현장에서 보면은 산안법은 사고가 나기 전에 아니면 사망 사고가 나지 않은 경미한 재해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감독을 하는 근거법이고 다만 주로 얘기하는 38조, 39조, 63조를 가지고 과거에 중처법 없었던 시절에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도 개정이 돼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중처법이 생기면서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38조, 39조, 63조의 의미가 뭘까 이제 이 고민이 시작된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산안법은 그거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절차적인 규정들도 많고 미리 기업이 이런 규칙을 준수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나름의 기능은 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전보건 규칙이 저도 안전 업무를 하다 보면 뭐 이렇게 두껍냐 했지만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면 현장 관리자들은 두세 조항만 봅니다. 자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그래서 현장에서는 또 복잡하다고 생각을 또 안 합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간소하다고 하면서 오히려 코샤 가이드나 저희 안전 표준 뭐 다른 것들을 많이 보는 편이라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고, 그리고 그 아마 전영배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는 고민이 이런 건데, 만약에 이와 같은 발전문과 같은 방향으로 한다면 국민들한테 공감대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이걸 도대체 왜 해야 되냐. 근데 대부분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중처법상 잘 처벌이 안 되니까 산안법에 보완을 해서 처벌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또 어감이 또 있고, 두 분이 주장하시는지 다른 분들이 뭐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안전보건 법령과 안전보건 규칙이 현장을 잘 못 쫓아오니까 현장의 자율규제로 하면 좀 쫓아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또 현장을 많이 만나보다 보니까 그분들은 정반대로 얘기하시거든요. 본인들이 자율규제를 하고 있는데 위에서 안 듣는다. 제발 이 자율규제를 정부에서 가져가서 규칙으로 좀 만들어 달라. 이런 제안을 또 하십니다. 그래서 그 틈새에서 이제 적정한 수위를 찾는 게 저는 과제라고 생각. 어느 말이 다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냥 사회적 합의에 통해서 적정한 수위를 찾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은 말씀한 대로 이 정부 와서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는 중처법 개정보다는 산안법 개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산안법 개정 내용을 보시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거나 영업정지를 강화하거나 위험성 평가에 가태료를 도입하거나 형사벌을 도입하는 케이스는 없습니다. 최근에는 대부분이 행정벌 위주로 말씀하신 것처럼 하고 있고, 안전보건 규칙은 주로 현행화하는 작업, 현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작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성 평가가 이제 자기규율 체계가 들어왔는데, 이게 아까 한국노총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의미가 자꾸 이제 왜곡돼서 전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안 지켜도 된다. 이게 우리는 셀프 레귤레이션 하시면 기업인 꼭 이런 걸 지켜야 됩니다라는 의미로 쓰고 있는 용어인데, 바깥에서는 이제 정부는 관여 안 하니까 기업이 알아서 하겠다. 그러니까 처벌을 하지 마라. 감독관도 오지 마라. 약간 이런 메시지가 있어서 용어를 선택할 때는 정부 측에서 굉장히 조심해서 좀 쓰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이제 안전보건 법령이 좀 정비는 좀 필요하다고 저는 같은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감독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중처법이 생기고 나서 저희 감독관의 인력이 상당 부분이 중처법 수사에 많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독 기능이 오히려 약화됐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충분한 숫자라고 해서 얘기했지만 당시에는 오히려 더 줄었다고 보시는 게 더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동안 떠나 있다 다시 왔더니 감독 기능이 굉장히 축소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감독관 인력을 거의 2배 늘리기 때문에 이제는 감독의 물량과 기능들은 강화될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그 전문성도 강화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감독의 기능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지점이고요. 그리고 예방 감독이다 보니까 예전에는 감독을 가면, 그러니까 예전이라고 하면 이제 4, 5년 전을 말씀드립니다. 그때는 처벌 위주의 감독이었습니다. 기본이. 감독이라는 게 시정이라는 건 없습니다. 처벌입니다. 현장에서, 왜냐하면 사람 숫자가 적기 때문에 감독하는 사람이 걸리면 너는 다치니까 미리 알아서 좀 해줘. 약간 이런 메시지였다면, 앞으로는 감독관 인력이 충분하다면 이제 예방과 처벌을 동시에 하는 이런 감독으로 가야 되고, 그 전영배 교수님이나 강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종합적인 감독으로 가다 보면 이제 점검표 외의 것도 경영적인 측면까지 보는 것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모든 감독을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현재는 특별 감독에 대해서는 이제 교수님 이게 제안하신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표 외의 부분이 더 많습니다, 지금은. 특별 점검에 대해서. 왜냐면 그건 한 일주일, 2주일만 가고 감독 인력도 20, 30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할 여력이 되지만, 평소에 감독은 1명 내지 2명이 반나절 내지 한나절을 가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것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말씀 주신 토론자분들이 얘기하신 것들도 일부는 저희가 현행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고 실제로는 현장에 정착시키는 게 더 과제인 것들도 있습니다. 법에는 다 있는데 현장에서 착을 못 시키고 있는 게 있어서 그건 이제 매뉴얼이든 가이드를 통해서 하는 걸 하고 저도 이제 최명선 실장님 얘기한 것처럼 현장에 착근시키기 위해서 현장의 구조를 알고 그 속에 어떻게 시킬 건지를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6분의 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발제자 두 분의 어떤 발제문에 대한 보완적인 성격의 내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그 실질적인 어떤 책임과 귀속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법인이나 형식적 사업주가 형식적 사업주나 중간 관리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노동 조건과 산업 안전에 대해서 구속력을 가지고 지배하고 있는 그런 사업주나 법인에게 책임을 가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상호 보완적인 성격의 토론을 해주셨고요. 근데 이제 사각지대 해소의 구체적 방안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또 쟁점이나 이슈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위험관리 방식으로 산업안전법을 바꾸고 처벌 위주의 어떤 법에서 글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제안이 이제 발제문의 주요 요지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토론자 분들 중에서는 그 부분에 동의를 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다음에 이제 오히려 법의 구멍이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서 좀 더 촘촘히 어떤 법의 공백에 있는 처벌 부분을 그러니까 처벌 조항 자체가 없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촘촘하게 그 부분들을 규제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특히 또 이제 비임금 근로자, 자영업자로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서 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특별법으로 접근할 것이냐 아니면 산업안전관리법으로 좀 이 틀을 확장할 것이냐 뭐 이런 이슈나 쟁점도 살짝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석하신 많은 분들께서 또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실 텐데요. 일단 토론자 분들의 토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1분, 2분 내로 발제자 분들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플로어에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산업법을 형사처벌 규정을 이제 걷어내고 그거를 이제 중처법으로 옮기자고 하는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산업법의 보호 대상을 지금 이제 근로자와 특례에 의한 특고로 되어 있는데 저는 그 중대재해처벌법과 똑같이 산업법의 보호 대상을 종사자로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 보호 대상을 종사자에다 특고를 다 바꿔버리게 되면은 그거를 지키지 않았을 때 제재가 지금 형사처벌로 가버리게 되면 감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중대재해에 대한 부분은 중처법으로 가고 보호 대상을 넓히면서 그거를 이행할 수 있는 규제를 행정규제로 가고 싶다는 거죠. 이래야 수긍을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특수형태 근로종사 같은 경우에는 이 노무를 받고 주고받는 게 근로자에 가까운 사람도 있지만 먼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형사적으로 들고 갔을 때 기존의 형사법 논리에 익숙한 검찰과 법원에서 안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기 때문에 행정규제법으로 가자는 거거든요. 기존에 있는 산업법도 계속 법원과 검찰을 가면 명확하라, 규정을 나열해와라 이걸 계속 요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불기소로 빠지고 법원 갔을 때 무죄가 나오고 고의 요구하고 특히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선적이고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계속 요구하고 이걸 벗어나려면 행정규제법으로 가면은 법원 판례에 의해서는 행정규제법은 재량이 있습니다. 고의도 넓게 요구하지 않고 사실상 결과 책임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저는 산업법이 그쪽으로 가는 게 예방에서는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러면 처벌 공백이 생기지 않느냐. 그거는 중처법을 가지고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저는 그 공법, 그러니까 형법도 공법인 줄 알았는데
또 차이가 있군요. 사실 뉘앙스로는 약간 이해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실은 저는 그 산업안전보건법이 이제 산재 예방의 목적인데 산업재해는 뭐 저도 많은 사고를 조사했고 또 형사 집행 뭐 특사경도 해봤습니다만 보면 이건 진짜 조직의 실패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선진국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인을 처벌하는 게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닌가. 그리고 우리 산업법도 그 잔재가 있는데 이제 사업주라는 게 대부분 법인이잖아요. 그래서 의무 주체가 그렇고요. 그래서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중처법으로 처벌을 하고 중처법의 경영 책임자 개인을 특정하고 매우 엄밀한 증거를 요구하는 이제 그런 것들은 타당한데 저는 여기서 이제 중처법과 산업법의 어떤 연계가 어떻게 돼야 될까 하는 고민을 하는데요. 지금 중처법도 많은 부분 의무 나열형처럼 이해가 되고 있고 그렇게 준수가 됐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중처법에 많은 그 하위 법령이 제정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는 아까 제가 제안드린 그러한 정도의 그 위험성 평가를 잘했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게 관건인데 그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잘했으면 사망 사고가 발생해도 저는 면책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입증을 그렇게 하면 근데 어떻게 된 게 입증됐다고 볼 것이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인더스트리 워킹 그룹 같은 걸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사업주들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그것을 준수했다면 그게 잘한 것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뭐 조선 해양 플랜트 협회가 있는데요. 거기는 코드를 만들고 있어요. 아주 미미하지만 활동이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고용노동부와 독려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상당 부분 인증 또는 인정 뭐 비슷한 유사한 행위를 해서 그런 것들을 잘 준수했다면 저는 그 중처법에 따른 위험성 평가를 했다라고 보는 정도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꼽 시계가 울리고 있긴 하지만 여기 참석하신 많은 분들께서 또 질문이나 의견 있으실 텐데요. 예, 편안하게 자유롭게 의견이나 질문해 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서 예, 알려주시면 네,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노동뉴스 홍준표 기자입니다. 그 교수님 두 분의 발제와 6분의 토론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영 책임자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권호성 교수님께 좀 여쭙고 싶은데요. 3표 산업 판결문에서 이제 3표 산업 회장에 대한 무죄가 나왔는데 이 경영 책임자에 이제 실질적으로 권한이 있는 자를 회장까지 넓혀서 이렇게 볼 수 있을지 다른 사건에서도 지금 대기업 같은 경우 그 불기소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공동정범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석을 해주셨는데 형법에서 엄격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던 것도 같고요. 경영 책임자를 어떻게 다른 사건에서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죠?
사실은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아시겠지만 이게 뭐 제가 논문 쓰거나 어디 기고한 거대로 판결 나와서 기분이 나빴던 사건이 처음이에요. 딴 건 다 내가 얘기한 대로 판결 나오면 어우 대박 그랬는데 예상한 대로 판결 나와서 미치겠는데 뭐 그 생각을 했어요. 사실 예전에 그 강검윤 과장 있을 때 그때 기소했을 거였는데 그때 노동부에서는 공범으로 올렸나 어쨌든 간에 그 자회사 대표를 정범으로 올리고 회장 올렸는데 그때 의정부 지청이었나요? 맞나요? 거기서 이제 무슨 생각이었는지 이제 기소를 그렇게 하고 나서 저는 제일 처음 든 게 무죄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어서 사실은 잊고 지냈죠. 근데 무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저희 네트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가 앞으로 나올 것 같긴 한데 사실 저는 그냥 딴 얘기가 아니고 저는 CSO가 경영 책임자라는 말이 너무 넌센스 같고 장난 같았어요. 아니 안전 관련되어서 현장 책임자들 처벌하는 걸로 부족하니까 대표자 처벌하고 법 만들었더니 현장 책임자한테 CSO라고 명찰 붙여주면 그게 경영 책임자가 되고 무슨 라이언 일본 교육도 아니고 대표이사 구하려고 그걸 다 빼나. 딱 뒤집으면 똑같아요. 형법이라는 거 해석은요. 유불리를 떠나가지고 법문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법문 자체가 사업을 총괄하고 대표한다고 썼으면 그 권한이 있는 사람이겠죠. 그 권한은 결국은 법인의 준거법에 따르는 거고 대표이사죠. 그거 아닌 사람이 거기에 관여하면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상황이고 저는 한국 기업이요. 왜 등기부에 등기도 안 된 사람이 오너인 양 행세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 문제사항을 교정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지 문제사항을 소요로 받아들인 다음에 그래 네가 휠체어 타고 이사에 나와가지고 회장인 척해서 네가 감옥 가 등기부에 있는 사람 안 가도 돼. 바지 사장인가요? 네, 가오마담이에요?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 뒤에 배경에 있는 사람이 죄가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의 죄를 묻기 위해서 우리 형법이 준비하고 있는 방법이 뭔지를 좀 더 정교하게 찾아내는 게 맞지 않았을까? 감정이 앞설 게 아니라 아니 그러면 대표이사 만약에 3표 같은 케이스면은 자회사 대표는 무조건 유죄죠. 경영안전 책임을 지랬는데 회장이 시켰다고 안 했다 그러면 그걸로 감옥 가야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시킨 사람은 시켰으면 가야죠. 그게 제가 원래 생각했던 거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자회 그 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뭐 또 그렇게 또 이용될 것 같아 말을 주저하게 되는데 저는 사실 처벌 범위가 이제 원래 책임져야 되는 자회사 등기부상 대표를 기소를 하고 그 뒤에 주주의 입장에서 했던 뭐 상법상 개념으로는 뭐 이제 다른 표현을 쓰는 사람도 같이 공범으로 기소를 했으면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이론적인 뭐 경영 책임자냐 아니냐가 아니라 경영에 관여한 사람을 얼마만큼 확대해서 처벌할 수 있겠느냐. 거꾸로 본다 그러면 대표이사 말고 다른 임원진들을 중대재해법에 공범으로 기소할 수 있을까 얘기 아직 안 풀렸거든요. 오히려 그 논의가 필요한 거 아닐까요? 한 명 지목해서 가는 게 아니고 아니 무슨 대표이사가 대속죄인 예수도 아니고 그 법인의 모든 책임을 대표이사한테 포커싱 하니까 엄형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형사법 판사 입장에서는 형벌의 양은 책임의 양과 비례해야 되는 남이 한 걸 책임지기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라내라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큼 잘못한 건데 개인적으로. 그거를 발라내는 게 너무 힘든 과업이고 사실 그래서 아까 종국적으로 영국처럼 법인 책임이 가야 되는 건 그냥 그 잘못은 법인의 퉁으로 묻는 게 맞다라는 거죠. 사실 형사법 체계에서 하나의 법인에 기속하는 모든 잘못을 대표자한테 오롯이 물을 수 있다라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결국 아무리 법정을 높이 해놓더라도 판사는 주저하게 돼요. 아리셀 같은 경우 누가 봐도 잘못한 정말로 큰 피해가 있는 거 말고는 판사 입장에서는 저 자연인 대표이사가 이 모든 잘못을 다 책임진 사람이 맞아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하면은 중용을 못해요. 그래서 눈에 차지 않는 판결이 나오는 거예요. 공포 정치는 끝난 거죠. 제가 이제 중대재해법은 한 3년짜리 공포 정치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거의 맞아 떨어지는 거죠. 형 나오는 거 보면 집행유예 판판이 나올 실형 안 나올 거고 예상 가능했거든요. 그거는 여기까지 할게요.
저희 1시까지 마치도록 돼 있어서 꼭 질문이 있거나 의견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 한 분 더 받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리상 자제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요. 네. 이따가 제가 또 네. 짧게 좀 네. 하고 싶은데 권우성 교수님이 아까 처벌이냐 예방이냐 다 그렇게 이분법을 써서 나누는데 저는 강한 처벌만이 예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다들 이 처벌하고 예방하고 분리를 시키고 이게 같이 가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이 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용균이 재판 대법원 선고 내렸을 때 원하청이 모두 엄청 용균이 죽음에 엄청 잘못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책임을 묻기에는 너무 약하다. 그래서 무죄 선고를 내렸는데 이거를 해결하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용균이만 사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사회의 산업재해가 다 이런 식으로 무죄 판결이 나면 결국은 예방 효과가 거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이 아무리 우리가 유족들이 싸우거나 해도 원래 이러니까 우리는 해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또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유족들이 싸우는 이유는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싸우고자 하는데 이렇게 이미 앞에 판결이 다 그 희박하게 나오면 우리는 도대체 뭘 해야 될 수 있을까? 교수님들이 좀 이런 것을 좀 제대로 연구하고 저희한테 또 제시도 해줄 수 있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인 거 여사님 잘 아시잖아요. 저도 공감하는데 제가 이제 중대재해법이 처벌법이라고 말한 이유는 당연히 형벌의 효과 중에 응보 말고 위하적 효과가 있고 그걸로 제가 저는 비유적으로 말하면 중대재해법은 자린고비집에 있는 굴비 같은 거다. 이거 쳐다보고 예방해라라는 너무 하찮은 비유긴 한데 겁을 먹으라는 거죠. 사실 근데 지금 나오는 집행유예나 그런 판결들이 겁을 주기에 부족한 것 때문에 속이 상한 건데 앞으로 가보면 지금 같은 형사법 체계에서 경영 책임자한테 중형이 나오기가 정말 안 쉬워요. 애당시에 처음에 입법할 당시에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 체계를 만들자 우리 법 체계가 쉽지 않으니 법인의 그 수용 능력까지 건드려서 영국의 웬스로트 액트처럼 법인 자체 상한없는 벌금형 얘기도 했었었고 시민사회에서 뭐 그런 말이 나왔었는데 결국은 차선인지 최선인지 한국 사회에서 아니면 자본의 영리를 건드린 묘수였는지 평가는 갈립니다만 대표자를 감옥 넣는 걸 갖고 왔거든요. 이미 그것만 해도 기능을 많이 한 거긴 한데 그 사람한테 어느 정도 형사 책임을 정말로 처단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게 있는 거죠. 그걸 우리 법 체계가 그런 게 좀 있긴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법인 자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인데 그 방법론이 크리미널 형사로 유지가 될 건지 아니면 과징금 같은 행정적인 제재를 통해서 사실 중대재해 난 기업에 뭐 과징금 100억 때리면은 겁 먹지 않겠어요? 그 정도 배짱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노동부가.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까지 할게요. 예. 됐습니다. 네, 네 장시간 발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청중 분들 다 참석하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정말 저희가 산재 사망을 줄이고 사망뿐만 아니라 일하다가 다치고 죽는 일을 멈추는데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저희가 지혜를 모아서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꾸준히 모색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그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들 수고하셨다는 의미로 큰 박수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